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가슴 아프고도 통쾌한 이야기, 바로 한 어머니의 이혼 결심에 대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45년을 참고 살아온 아내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황혼 이혼을 결심한 이유, 그리고 그 결심 앞에서 드러난 자식들의 진짜 얼굴. 마침내 진짜 자신의 삶을 찾아간 한 여성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올 때마다 정숙 씨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차를 우려냈습니다. 이젠 냄비에서 김이 나는 것도, 찻잔에서 향이 퍼지는 것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영철과의 결혼 생활은 올해로 정확히 4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부부라는 단어는 그녀에겐 오직 책임과 인내, 그리고 침묵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외식 어때요? 정숙이 그렇게 조심스레 말을 건넨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돌아온 건 늘 무심한 대답이었습니다. 밥집에 있잖아. 말 한마디 없이 저녁을 먹고 TV 앞에서 고개만 까딱이며 앉아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정숙의 마음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파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그녀는 언제나 침묵하는 쪽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남편과 여행을 다녀오거나 아프다 하면 병원 데려가는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정숙은 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무언가 울컥 솟구치는 감정이 천천히 하지만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친구였던 정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해에 결혼해 같은 시대를 견뎌온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정숙은 정화의 영정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언니는 그래도 사랑받으며 살다 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정숙은 처음으로 손을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봄날 햇살이 그날따라 너무나도 따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시선을 TV에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리야?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나이니까요. 이 나이라도 남은 생은 나답게 살고 싶어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꾸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밤 정숙은 단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베개가 젖도록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후회가 아닌 결심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구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이혼 상담 받으러 왔어요. 직원은 놀란 눈으로 정숙을 바라봤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그녀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 모두 결혼해서 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들. 정숙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혼하려 한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가장 먼저 말문을 연 건 둘째 딸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에 이혼은 좀. 정숙은 딸의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갑자기 아니야. 오래 전부터 생각했어. 이제 더는 참기 싫어서 그래.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정숙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막내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우리 다 엄마, 아빠 밑에서 잘 자랐고 지금도 문제 없잖아요.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문제 없었지. 하지만 나는, 엄마는 매일 울고 살았단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부탁이 아니야. 결정이야. 자식들은 당황했고 심지어 큰딸은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엄마, 이러면 진짜 우리 창피해요. 친척들한테 뭐라고 해요? 정숙은 그 말에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인생은 창피하다고 숨기던 대상이었구나. 그날 밤 정숙은 거실에 앉아 오랜만에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지만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음미했습니다. 그래, 정수가. 잘했어. 이제는 누구 아내, 누구 엄마 말고 그냥 너로 살아보자. 이혼 선언 이후 일주일 정숙은 자식들에게 가족회의하자 고 다시 연락을 돌렸습니다. 엄마가 마음이 바뀌셨나? 하는 희망을 품고 자식들은 한 명씩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남편 이영철은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봐라. 오늘은 너희 얘기 듣고 싶어서 부른 거니까. 정숙은 침착한 목소리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첫째 딸 선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이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창피해서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집안 체면이 내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니? 그 말에 둘째 아들 성진이 한숨을 쉬며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재산 문제도 있잖아요. 이혼하면 아빠 재산 절반은 엄마 거 되는 거고, 그럼 나중에 상속 어떻게 돼요? 그제야 정숙은 자식들의 진짜 관심사를 알게 됐습니다. 사랑, 걱정, 안타까움이 아니라 재산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혼하면 너희 몫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거니? 정숙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셋째 딸 수진이 대뜸 내뱉었습니다. 엄마, 그럼 상속 포기 각서라도 써줘요. 그러면 저희는 아무 말 안 해요. 그 말에 정숙은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너희 속마음이었구나. 첫째 선미는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가 재혼이라도 하시고 그쪽에 상속 가면 어쩌냐고요? 우린 그냥 대비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정숙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 입에서 재혼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 눈에 그런 여자야? 재산 노리고 새 남자 찾는 그런 사람? 자식들은 더 이상 뭐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정숙은 손을 떨며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래, 솔직해서 고맙다. 덕분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 이유가 더 생겼네. 남편 이영철은 여전히 입을 닫은 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반응은 오히려 정숙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막내 수진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우리 애들도 있고 복잡해지면 진짜 곤란하단 말이에요. 정숙은 그제야 자신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알았습니다.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상속 문제를 일으킬 변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1985년 남편의 폭언을 적어둔 페이지. 1992년 첫째 출산 후 산후조리도 못한 채 시장을 다녔던 기록. 2007년 남편이 혼자 가족 행사에 가지 않고 술 마시러 갔던 날. 그 모든 기록들이 그녀의 이혼 결심에 더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 한쪽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지킬 차례다. 이튿날 정숙은 자식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속 문제 걱정 마라. 나는 너희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니까. 대신 내 자유는 내가 가질 거다. 메시지를 받은 자식들은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미쳤나 봐.
진짜 다 날릴 생각이야? 저러다 진짜 기부한다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들의 분노는 결국 엄마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로 수렴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이혼을 못하게 막아야지. 이들은 몰래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치매라도 온 걸로 몰고 가면 어때? 너무하긴 해도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자식들의 머릿속은 이미 사랑이 아닌 재산 방어 시나리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숙이 이미 그 어떤 함정도 뛰어넘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틀 후 정숙 씨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이혼 신청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서명까지 마친 서류는 깔끔하게 클리어 파일에 꽂혀 있었고 제출만 하면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그 순간 누군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둘째 아들 성진이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성진은 소파에 앉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뒤 정숙은 부엌에서 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 방을 비웠고 그 틈을 타 성진은 책상 위를 훑어봤습니다. 거기엔 정숙이 서명한 이혼 신청서 원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진은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서류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분명 여기 놔뒀는데. 책상 서랍, 옷장, 부엌 서랍까지 다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누군가 가져갔구나. 그것도 내 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날 오후 성진이 찾아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그냥 좀 더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맡아뒀어요. 이혼 같은 건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정숙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서류를 가져가니? 성진은 오히려 당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건 가족 문제예요. 감정적으로 던질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아빠는 우리가 설득할게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조금만 더 버텨봐요. 정숙은 두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너희에게는 내가 그냥 감정으로 휘둘리는 늙은이로 보이니? 그 순간 성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솔직히요, 엄마. 요즘 정신 상태도 왔다 갔다 하시고 자꾸 혼자 울고 그러시잖아요. 이혼 같은 중대한 결정을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상태인지 우리도 걱정돼요. 그 말에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젠 자신을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려는구나. 나 치매 아니야. 우울증도 없어. 판단력 흐린 것도 아니고 약도 안 먹고 제정신이야. 정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증명해보세요. 병원 가서 진단 한번 받아보시면 저희도 안심하죠. 그럼 저희가 더는 이런 말 안 할게요. 며칠 뒤 정숙은 집안의 기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TV 리모컨이 제자리에 없고 전화선이 갑자기 잘려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며느리가 갑자기 어머님, 저희가 최신 폰으로 바꿔드릴게요. 하며 가져갔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 따라붙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머님?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며느리와 손주까지 할머니,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점점 자신이 감금당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나를 통제하려는 거야. 정숙은 점점 더 숨이 막혔고 몸이 떨렸습니다. 그 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눈물로 화장기를 지웠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자유도 존엄도 잃었어.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단호한 얼굴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치매 검사, 인지기능 검사, 정신건강평가 전부 다 해주세요. 의사는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검사를 원하시나요? 정숙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제정신이라는 걸 가족에게 증명해야 하거든요.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지기능 정상, 우울장애 없음, 정신적 판단력 매우 명료. 정숙은 결과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진짜 내가 싸워야 할 타이밍이 온 거야. 그날 저녁 정숙 씨는 검사 결과지를 거실 테이블에 올려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을 보던 이영철은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 이제 우습지 않겠네. 정신 멀쩡하다는 결과지야. 이영철은 비웃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깟 종이 한 장으로 뭘 증명하겠다는 거야. 그래봤자 네가 혼자 발악하는 거지. 정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발악? 당신은 날 40년 넘게 감옥에 가둬놓고 그걸 지금 발악이라 말해? 이젠 끝내고 싶어. 이혼은 반드시 할 거야. 그 순간 이영철의 얼굴에서 분노가 불쑥 솟구쳤습니다. 네 맘대로 되는 줄 알아? 내가 바람 피웠다고 소문낼 거냐? 정숙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영철은 술잔을 꺼내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잘 들어. 너만 억울한 줄 알아? 나도 너 보기 싫어서 오래전부터 딴 여자 만났다. 그 순간 정숙은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누구? 누구야? 이영철은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동네 마트에 있던 애.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10년 넘었어. 그 충격은 정숙의 심장을 후벼 파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너무해. 그럼 나랑 살면서 계속 바람났단 얘기야? 이영철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사람이 맨날 잔소리만 해.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는 게 뭐 대단한 희생이야. 나는 사람 구실 좀 하려고 그런 거야. 나도 남자라고. 정숙은 벌떡 일어나며 테이블을 탁 치고 말했습니다. 남자? 그게 당신이 할 소리야? 나도 여자였어. 나도 감정 있고, 나도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이야. 이영철은 빈잔을 내리치며 고함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 맘대로 살아봐. 이혼하든 말든 해. 내 재산만 손대지 마라. 정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결국 당신도 그것뿐이었지.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고 끝까지 내 목만 뺏지 말라는 소리만 하네. 다음 날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외도했고 저는 40년 넘게 헌신했습니다. 이제 제 목 제대로 받고 떠나고 싶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남편 외도 입증되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어머님, 혹시 증거는 있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의심스러웠던 메시지 캡처, 사진 그리고 녹취까지 있어요. 변호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숙 씨는 피해자이십니다. 며칠 후 정숙은 자식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너희 아버지 오래전부터 다른 여자 있었단다. 그리고 그걸 참고 산 건 엄마야. 자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엄마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정숙은 사진과 문자, 녹음 파일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꺼냈습니다. 이게 엄마의 착각이니? 이걸 보면서도 엄마가 이혼하지 말아야 해. 자식들은 말문을 닫고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첫째 딸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이걸로 망신당하면 우리 가족 다 같이 무너져요. 차라리 이혼은 해도 조용히 하자고요. 제발. 정숙은 자식들의 반응에서 또 한 번 벽을 느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끝까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정숙은 방 한구석에 앉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차례야. 이제 나도 모자라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거야. 정숙 씨는 그날 아침 낡은 장롱 서랍 맨 아래칸을 열었습니다. 비닐에 쌓여있던 등기권리증과 보험 서류, 통장 정리 파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제는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재산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내가 지켜온 건 맞잖아. 그녀는 중얼거리며 서류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다시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엄마가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하는 표정으로 거실에 모였습니다. 첫째 딸 선미는 여전히 싸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또 이혼 얘기예요? 정숙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오늘은 이혼 얘기 아니야. 그 대신 내 재산 얘기를 하려고. 자식들의 눈빛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무심한 듯 보이던 아들 성진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동안 생각 많이 해봤다. 이혼하면 내가 가진 재산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더라. 정숙의 말에 막내 수진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건 엄마가 쓰셔야죠. 하지만 그 말은 불안한 진심을 감추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숙은 한 장 한 장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내가 가진 부동산, 현금, 그리고 보험 목록이야. 이걸 정리해서 일부는 기부하려고 해. 자식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기부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세요? 엄마, 그 돈은 우리 몫이잖아요? 첫째 딸 선미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숙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 몫이었고 너희는 받은 게 많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와서 보니 마음 하나도 못 받았더라. 둘째 아들 성진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손 벌린 적 없고 다들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정숙은 그 말에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손은 안 벌렸지. 대신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면 재산부터 계산했잖니. 막내 수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 우리 딸 유치원도 가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해요. 엄마까지 이렇게 하시면 정말 못 버텨요. 정숙은 그 말에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힘든 거 안다. 근데 그게 왜 나 때문이 되어야 하니? 나는 40년 넘게 내 아버지 옆에서 참고 살았고, 너희 키우느라 하고 싶은 거 하나 못했어. 그런 나한테 이제 와서 돈 타령부터 하는 게 맞니? 자식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분노와 당황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러면 우리 정말 버림받는 기분이에요. 첫째 선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그렇게 느끼겠지. 근데 나도 그랬단다. 너희한테 평생 당연한 존재였고, 언제든 줄 수 있는 ATM처럼 느껴졌어. 이제 그만하자. 남은 생은 나도 나를 위해 살래? 그날 밤 자식들은 정숙의 방 앞에서 조용히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엄마가 저러면 진짜 기부해버릴 수도 있어. 이거 진짜 위기야.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야 해. 그들은 다음 날부터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성진은 어머니 핸드폰에서 거래 내역을 몰래 캡처했고, 선미는 어머니를 따라가며 누굴 만나는지 감시했습니다. 막내 수지는 정숙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가 재산 정리 얘기하셨나요? 기부처가 정해졌다는 말 들은 적 있으세요? 정숙은 이 모든 움직임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가진 걸 내가 쓰는 게 뭐가 문제인가?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돈을 쓰겠다. 그녀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생전증여와 사후기부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식들에게 마지막 통보를 남깁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정한 곳에 쓰일 거다. 너희는 그 마음으로 엄마를 기억해줘. 자식들은 분노로 들끓었고 드디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엄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는 진단만 받아내면 법적으로 보호명령 걸 수 있어. 그 순간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본색은 완전히 드러났고 정숙은 전쟁을 선포하듯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내가 얼마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인지 보여줄게. 정숙 씨는 이틀 전 미리 예약해둔 법률사무소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한켠에는 이혼 상속 전문이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에 꼭 쥔 종이 뭉치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동안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의 눈을 마주보았습니다. 오래 고민하셨군요. 시작하겠습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신 뒤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청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제 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의 손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선생님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용기만 잃지 마세요. 며칠 뒤 남편 이영철 앞으로 법원에서 발송한 이혼 조정 신청서가 도착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로 봉투를 찢은 이영철은 순간 거실에 고함을 질렀습니다. 미쳤구만. 아주 미쳐버렸어. 그날 저녁 자식들이 한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진짜 이혼 소송까지 간다고? 아빠,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영철은 혀를 차며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니네 엄마는 지금 정신이 나간 거다. 우리 집안을 완전히 작살내고 싶어서 저러는 거야. 선미는 소파를 손으로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혼하는 건 둘째치고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죽는다니까요. 자식들은 결국 하나의 전략으로 뭉쳤습니다. 엄마를 정신적 이상자로 만들자. 그러면 법적으로 한정우견인 신청해서 재산 처분 제한 걸 수 있어. 그날 밤 자식들은 온라인 법률 카페를 뒤지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노인 우울증, 피해망상 체크리스트. 그들은 마치 사냥꾼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뜻밖의 서류를 한 통 받았습니다. 한정우견인 심리 일정 통보서. 그것은 자식들이 어머니를 판단 능력결여 상태로 몰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서류를 들고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보호자 지정하려고 한다고. 내 정신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문제야. 다음 날 정숙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말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전 검사 기록도 제출해 주세요. 심리 상담 소견서도 다시 발급해 드릴게요. 정숙은 꼼꼼히 준비한 문서들을 파일에 넣으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 이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 그리고 그녀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가정법원에 한정우견 반대 의견서와 함께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는 정신적으로 명확하며 이 모든 시도는 자식들의 재산 방어용 목적이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기 위한 조정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날 정숙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짧게 깎은 머리를 하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영철과 자식들은 피고석에 앉아 냉랭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살피다 고개를 들고 정숙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현재 본인의 재산 처분에 대한 명확한 의사와 판단이 가능하십니까? 정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제가 가진 것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은 감정적인 충동이 아닌 오랜 시간 생각한 결과입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당당했습니다. 변호사는 마치 전쟁터에서 동료를 지켜보는 전우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지키는 인생은 더 이상 타인의 눈치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정숙 씨는 조용히 커튼을 걷고 아침 햇살을 마주했습니다. 세상이 아직 차갑고 잔인해 보여도 그녀는 오늘이 기회의 날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조정기일 이후 법원의 눈빛은 확실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더 확실한 반격을 위해 결정적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증거는 진실을 증명한다. 그녀는 다짐하며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이영철의 외도 정황을 담은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직접 찍은 모텔 앞 사진. 남편이 젊은 여자와 웃으며 식사를 하던 찻집.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이 엄마 오해해요. 라며 지워달라던 그날의 USB. 정숙은 손끝을 떨며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카카오톡 창의 대화 내용이 생생하게 복원됐습니다. 이영철의 불륜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를 보고 그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동시에 복수의 열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래. 이걸로 너희 모두 뒤집어 줄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자식들과의 통화 녹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선미가 말하던 그 음성. 엄마, 그냥 당신 명에 다 정리하고 우리한테 상속 포기 각서만 써요. 우리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엄마는 그냥 조용히 계세요. 막내 수진이 동네 아주머니와 통화하던 녹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요즘 완전 이상해요. 혼잣말도 자주 하고 밤마다 방에서 울고 있어요. 정숙은 그 모든 오디오 파일과 사진을 정리해 USB 2개에 저장하고 복사본은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변호사의 눈빛은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재판 때 이 증거들을 제출하면 완벽하게 유리한 국면을 가져올 수 있어요. 며칠 후 정숙은 조용히 동네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엔 그녀처럼 황혼 이혼을 고민하거나 가족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거 강의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례는 여성 인권의 대표적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상담소 변호사는 정숙의 이야기를 지역 언론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며칠 뒤 뉴스 기사 한 줄이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황혼 이혼 앞둔 여성, 자식들의 상속 포기 강요의 법적 대응 착수. 그 기사가 나간 이후 정숙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이거 정숙 씨 얘기 아니야?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응원할게요. 반면 자식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언론에 우리 얼굴까지 팔릴 일 있어요.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얼굴 판 거 아니야.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세상이 알아버린 거지. 자식들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성진은 언론사의 명예훼손 항의 전화를 걸었고 썬미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며 친구들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정숙의 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현대판 정의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재판이 다가오는 날, 정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 앞에 섰습니다. 손엔 가죽 클러치 대신 30년 전 그녀가 직접 만든 바느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내 청춘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이제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야. 그녀는 천천히 법정 문을 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장을 보자. 이 모든 걸 뒤집는 순간은 지금부터야. 법정 밖은 여느 때보다도 조용했지만 박정숙의 마음속은 폭풍 같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증거가 정식 제출된 그날, 세상은 조금씩 그녀의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름을 가린 기사 링크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명예 재산 노리고 황혼 이혼 막은 자식들. 어머니를 한정우견인 신청으로 묶으려 한 가족. 누군가는 정숙의 실명을 알았고 곧이어 동네 이웃들의 입에도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이었어? 그 깔끔하고 점잖은 정숙 씨 집. 와, 그 아들이랑 딸 진짜 그런 짓을 했다고. 자식들은 하나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수진이 다니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조용히 손가락질이 시작됐습니다. 저기 저 사람 어머니한테 상속 포기각서 쓰라 했던 그 집안이야. 아이고, 저런 사람한테 애 맡기기도 불안하네. 수지는 점점 모임에서도 말을 아끼게 되었고 결국 자발적으로 퇴소서를 썼습니다. 둘째 성진은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중견기업의 HR 담당자는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캡처 화면을 보고 정색했습니다. 성진 씨, 이게 사실인가요? 가족 간 민사 소송 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진은 당황하며 사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답했지만 회사는 이미지 훼손 우려로 그를 유급 휴직 상태로 전환시켰습니다. 첫째 선미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에서 강의 중일 때 한 수강생이 말했다고 합니다. 자식이 어머니 상대로 후견인 신청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한테 효를 가르쳐요. 그 말에 선미는 말문이 막혔고 결국 상부에 자진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과 사는 다른데 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죠? 그러나 이미 대중은 냉정했고 한 번 또라선 여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소식을 가까운 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정숙아, 너 몰랐지? 너희 애들 요즘 동네에서 난리야. 근데 말이야, 솔직히 사람들이 내 편이야. 정숙은 말없이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제야 알겠지.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그 무렵 지방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황혼의 반격당당한 이혼의 길이라는 타이틀로 정숙의 사연을 각색해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자식들의 욕심, 그리고 한 여인의 결단. 그 목소리를 들은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라디오를 껐습니다. 나를 다시 울리게 만든 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살고자 했던 용기였네. 자식들은 점점 정숙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줘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너무 몰랐어요.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은 연락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더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정숙은 인생 처음으로 혼자 찻집에 앉아 케이크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즐겼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다 잃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되찾은 거였어. 나는 이제야 나로 살기 시작했어. 정숙 씨는 이삿짐 트럭이 떠난 자리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낡은 2층 주택에서 이제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로 거처를 옮긴 날이었습니다. 방 2칸짜리 소형 아파트였지만
누구의 간섭도 비난도 계산도 없는 완전한 자유 공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의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숨 좀 쉬겠네. 먼저 간 정화 언니의 사진을 작은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언니, 나도 결국 해냈어. 이제 우리처럼 살아온 여자들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도울 거야. 그녀는 지역 여성센터에서 노년기 자립을 주제로 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가족들에게조차 무시당하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도 누군가의 아내였고 엄마였고 그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강연을 마친 날 한 중년 여성이 그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용기 내보려 해요. 정숙은 그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늦은 건 용기를 내지 않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나 현준이에요. 할머니 댁에 한번 가도 돼요? 손주 현준이었습니다. 자식들과의 연락은 끊은 지 오래였지만 현준이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 집 언제든지 와도 된단다. 문은 열려 있어. 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현주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나 그냥 보고 싶었어요. 정숙은 말없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직 할머니가 화나 계신 줄 알아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화 안 나? 그냥 마음을 정리했을 뿐이야. 넌 그런 어른 되지 마라. 사람한테 돈 계산부터 하지 마.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꼭 그렇게 살게요. 그 말에 정숙은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그 말만으로도 충분하다. 넌 할머니한테 마지막 남은 희망이야. 그날 이후로도 자식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고 가끔 현준만이 찾아와 조용히 함께 밥을 먹고 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봉사 모임, 독서 모임, 소규모 글쓰기 수업까지 매일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요즘은 하루가 모자라.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수가, 너 지금 정말 잘 살고 있어?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이었어.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인생이야. 조용한 아침, 정숙 씨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혼이 최종 확정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환한 햇살을 마주하며 묵은 공기를 내보내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정숙은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정리하며 자신의 눈빛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참 오래도 버텼다, 정수가. 그녀의 얼굴엔 어느새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안에 담긴 표정은 누구보다도 단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지역 인권 단체의 초청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50대, 60대 여성들이 하나둘씩 앉아 있었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며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그 모든 타이틀 아래 저는 제 이름을 잃어갔죠. 하지만 이제 저는
저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박정숙. 순간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고 몇몇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자식이나 배우자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삶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충분히 스스로 선택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수많은 사람이 그녀를 둘러싸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숙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정숙은 현준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나란히 걷는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할머니처럼 당당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정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누구보다 따뜻하고 올곧게만 살아간다면 너는 누구보다 멋진 어른이 될 거야.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만은 나처럼 상처받지 않게 살아야 할 텐데. 며칠 뒤 정숙은 한 케이블 다큐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제목은 내 이름을 다시 찾다. 카메라 앞에 앉은 그녀는 담담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고 그 영상은 방송 후 수많은 댓글과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구나. 그 후로도 정숙은 활발한 강연 활동과 자원봉사로 일상을 채웠고 가끔은 혼자 여행도 떠나며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자식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이제부터 나야. 그리고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사롭고 세상은 이제 그녀에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감정은 때로는 외면보다 더 날카로운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도 아내도 엄마도 결국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나의 삶을 자식의 눈치나 타인의 기대에 맡겨선 안 됩니다. 박정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이름을 되찾으세요. 그리고 당신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